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림나라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전시가였죠. 굉장히 중요한 지문 두 개를 제가 골라왔어요. 정약용의 고시. 제가 이 정약용 작가라고 할 수도 있고 실학자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겠죠. 이 실학자 정약용의 어떤 그 이제 포인트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 시집살이 노래, 굉장히 또 유명한 또 조선시대 봉건주의 사회에 어떤 그 시집살이하는 여인의 슬픔을 드러내는 곡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학이니까요. 보기가 두 개나 있어요. 자, 첫 번째 3번 보기부터. 시집살이 노래는 고통스러운 시집살이라는 아녀자들의 생활을 진솔하게 표현한 민요다. 좋아요. 이 작품 속의 여인은 대하기 어려운 시집식과 과중한 가사노동으로 인해 힘든 삶을 살고 있다. 봉건 사회에서 그 어떤 여성의 역할, 결혼을 한 다음에 시집살이라는 것 자체가 남자 집에서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노동을 여자가 도맡아야 되고 그런 어떤 옛날 사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요런 표현이 좋겠네요. 여인의 한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요런 표현 좋겠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도 하고 체념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일단 우리가 나작품의 주제는 한이다. 여인의 한이다 라고 정리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자, 가작품에 대한 보기도 들어가 있죠. 수업 시간에 정약용의 고시가 조선 후기 지배층의 횡포와 피지배층의 고난을 드러낸 작품임을 배웠어. 이 작품에서 황새와 뱀은 백성을 괴롭히는 지배 세력을 상징하고, 제비는 지배 세력으로부터 착취당하는 백성들을 상징한다. 그러네요. 제비가 어떤 이 피지배층, 그다음 황새와 뱀이 착취하는 지배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비가 불쌍한 백성들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피지배층의 고난은 삶의 터전마저 빼앗기는 절박한 상황으로 그려지고 있어. 자, 여기까지 읽고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봤을 때요, 이런 걸 이제 한시, 한자로 적은 시라고 해서 한시라고 하는데, 이 작품의 주제는요, 백성들의 서러움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이라고 해요. 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고전시가의 대주제 중에 하나인 한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할 건데, 이 가작품은 백성들의 한을 자연물에 비유해서, 동물들에 비유해서 드러내고 있다. 동물들의 어떤 그 상징성을 통해서 백성들의 한을 드러내고 있다. 피지배층의 한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 거고, 나작품 같은 경우도 이제 시집살이 속에서 여인의 한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전시가는 주제가 굉장히 뻔하고 몇 개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고전시가에 가장 많이 나온 주제는 이렇게 4개인데, 그중에 우리가 오늘 배울 이 주제는 뭐다? 한이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면서 마음속에 응어리진 슬픔을 우리가 한이라고 한다. 가작품도요, 백성들이 지배층의 어떤 횡포에 못 이겨서 수탈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로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마음속에 쌓인 응어리, 슬픔이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백성들의 한이 드러나 있다라고 여러분 정리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와 시댁 사이 봉건주의 사회 속에서 이 며느리들의 한,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없이 그 시댁에서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면서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응어리진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한의 정서를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고전시가에서 여러분이 한의 정서를 굉장히 자주 만날 수 있다는 것까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마음속에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없이 오랜 시간 지속되어서 응어리가 져버린 슬픔이 한이다라고 꼭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작품 같은 경우는요, 제비와 사람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고요. 나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사촌 형님, 실제로 시집살이를 갔던 사촌 언니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촌 형님이라고 하니까 시집살이를 실제로 갔던 사촌과, 그 다음에 그 시집살이에 갔다 온 이제 상황에서 이 시집살이 갔다 온 언니를 만나는 뭐 조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사촌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요런 관계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녀자들끼리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까지 체크하시면서 1번 문제의 정답은 대화 형식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선생님, 대화 형식이 사용된 건 알겠어요. 가에서는 제비와 사람들, 나에서는 아녀자들끼리 시집살이의 슬픔을 토로하는 아녀자와 그 슬픔을 들어주는 아녀자, 아녀자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여러분이 체크하는 건 좋아요. 자, 근데 이런 질문 또 해볼 수가 있겠죠. 선생님,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는 건 뭐예요? 그건 말 그대로 자신에 대한 현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문제 없잖아요. 대화 형식을 활용하여 지금 현실에 대한 나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다 메모도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대화 형식과 대화체는 여러분이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대화 형식, 대화는요, 두 명이 말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대화체는요, 말을 건네는 어투, 누군가를 부르면서 뭐뭐 해줘, 뭐뭐 해라 따위의 말을 건네는 어투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 형식이다, 대화다를 판단할 때는 실제로 두 명이서 말을 주고받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대화체는요, 혼자서 중얼중얼대도 상관없습니다. 사람 두 명 안 나와도 돼요. 사람과 뭐 동물이도 상관없습니다. 그 화자끼리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혼자서라도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 청자를 설정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어투면 충분하다라고 체크를 좀 해주시면 더 좋겠네요. 자, 어쨌든 대화 형식의 다른 말이 대화. 그래서 둘 다 화자 둘이 말을 주고받고 있는 이제 시조다, 고전시다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번 같은 경우는요, 반어적인 표현 아니죠. 반어는요, 마음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이다. 아니고요.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 역시 의인화시켜서 가장 대표적으로 저기 저 뻐꾸기가 서럽게 울고 있다. 내 서러움을 뻐꾸기에 이입하는 그런 표현을 찾아야 되는데 이 가 같은 경우는요, 제비가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일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나에서는 감정이입이 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2번 같은 경우는요, 좋습니다. 백성들의 한이 드러나는 거죠. 현실에 굴하지 않는 꿋꿋한 모습은 어디에도 드러나 있지 않다. 서러움을 호소하는 것 같다까지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의 상징성은요, 여러분이 보면서 푸는 그냥 바로 지문을 보고 파악할 수는 좀 힘들겠죠. 지문을 보고 바로 파악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2번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징성을 띠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신 다음에 작품으로 들어가는 게 유리하겠죠. 우회적이다 라는 뜻은 돌려 말한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역시요. 자, 미음을 좀 볼까요? 자, 여러분들 중에 이 소를 놓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각주가 달려 있는데 작은 연못이라고 돼 있죠. 소는 작은 연못이에요. 울다가 작은 연못이 생겼다. 일단 과장법이에요. 그리고 해악, 농담을 하는 겁니다. 이 슬픔을 웃음으로 좀 승화시키는 거예요. 슬플 때 일부러 농담을 좀 하면서 그 슬픔을 이겨내려고 하는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파악하셨어야 됐다. 내가 울다가 베갯머리에 연못이 생겼어 라고 하면서 농담을 좀 하는 겁니다. 그것도 연못이라고 거위 한 쌍과 오리 한 쌍이 쌍쌍이 들어오네. 이게 그 연못이라는 단어에서 상상되는 농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린 자식들이 내가 울고 있는데 내 품으로 와서 엄마 왜 울어? 라고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을 비유적으로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이라고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센스가 좀 있어야 돼. 그래서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고 체념하는 자신은 틀렸다. 거위와 오리 같은 경우는요, 내가 울고 있는데 나의 품으로 들어오는 자식들이다. 요 정도로 판단하시는 게 여러분이 영리한 판단이 좀 되겠다. 1, 2, 3, 4가 다 아니니까 5번을 고르는 식으로 정답을 골랐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징성을 좀 생각하시면서 정오 판단을 좀 해야 하는 문제였다까지 체크를 좀 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아녀자 두 명이 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님과 동생 서로 사촌간인가 봐요. 선생님, 왜 여자가 여자한테 형님이라고 불러요? 옛날에 이제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족끼리 여자끼리 형님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집안에서 남편의 누나, 그렇죠? 남편의 누나한테도 형님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형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남편의 형님의 아내한테도 그 며느리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님에서 이거 화자가 남자인가? 라고 파악하실 것이 아니라
아, 여자끼리도 형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이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한시 한 편과 민요 한 편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 두 고전시의 공통적인 특징은 한해정서다.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한해정서가 뭐다? 가장 많이 나오는 고전시의 대주제 중에 하나인데 극복 방법 없이 오랜 시간 지속되어 응어리진 슬픔이다. 까지 체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요. 좋습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은 괴로움과 고통. 그렇죠? 괴로움과 고통이라고 답변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다른 말로 한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괴로움과 고통입니다. 좋아요. 답변에다가 괴로움과 고통이라고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인생은요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우 속에서도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3주 전에 이 명언을 드렸었는데 너무 명언이 좋아서 오늘 또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어요. 또 그저께 막 비가 왔었죠. 그래서 제가 작업하면서 이 명언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 뭐 이걸 버티는 건 또 너무 또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힘들 때 그 속에서 나름의 즐거움을 찾는 것도 우리가 인생을 더 잘 살아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좀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과제 제출하면서 저한테 또 메시지 보내주세요. 1일 1지문 1코칭 너무나 잘해주고 있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